지난주 우리 민심은 어땠을까요? 매주 월요일 민심 흐름 살피는 원리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표님, 지난주 민심의 흐름 가운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32.5%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64.1%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요일별로는 화요일 날 31.2%까지 빠져서 작년 9월에 리얼미터 자체 최저치까지 갔다가 수요일부터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 32.6, 그다음에 목요일 날 32.5, 그리고 금요일 날은 34.3%까지 올랐는데요. 아무튼 주간 전체 집계는 3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같고 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이 46.1%로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3.2%포인트 반등해서 35.2%, 대략 민주당이 아직 11%포인트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그 전주의 보궐선거 패배에서는 조금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국민의힘의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고 그렇지만 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은 좀 떨어지고 뭐 국민의힘은 약간 올랐다, 그런 말씀이신데 차이는 있지만, 자, 조사대로라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2주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이는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계속 민생 챙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이제 영향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중에 선거가 있었고 조사기관들별로 요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곳들도 있고 안 된 곳들도 있어서 가령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횡보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빠졌고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낙폭이 그보다는 좀 둔화됐는데 아까 일간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또 반등을 했고 또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있을 때는 지지율이 적어도 뭐 오르거나 오르지 못해도 이제 좀 횡보하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않는 그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이제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빠졌고 다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어떤 한 주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조사기관들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대략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뭐 일부에서는 또 레임덕이다, 지지율이 안 세서 그런지 몰라도 레임덕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본다면. 레임덕이라고 하면은 보통 집권 후반기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는 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마지막 해는 선거 치르느라고 이제 실질적인 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4년의 임기라고 보면은 전반기를 지나는 2년 차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게 딱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그 시즌인데요. 거기서 만약에 선거를 좀 선방한다. 이제 원래 여당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선거에서 참 이기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어느 정도 무승부의 느낌에 가까운, 뭐 물론 이제 이길 수도 있겠지만 크게 패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평가를 잘 견뎌낸다면 레임덕이 좀 뒤에 올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번 보궐선거처럼 좀 생각보다 큰 패배를 하게 돼서 150석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처럼 뭐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갖는 야당이 그런 수치가 나오면 집권 2년 정도 지난 터닝 포인트 시점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국갤럽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 뭐 TK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조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이죠. 그만큼 생각보다 좀 패배의 그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의 격차가 한 자릿수 내지 뭐 10% 안팎이었으면 어차피 강서구청장 선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고 쉽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에 뭐 그 충격파 크지 않았을 텐데 워낙 큰 격차로 졌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네. 뭐 대략 한 100명 정도의 이제 샘플 사이즈 표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소폭 이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다. 리얼미터에서는 긍정평가가 소폭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팽팽한 건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하고 만약에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선이 굉장히 레임덕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악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아직은 한 5개월여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내년 총선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이르고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그 혁신위를 구성하고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지금 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당 지지도는 지금 약간 충격에서 벗어나는 왜냐하면 뭐 사무총장 등등에서 임명직을 새로 이제 인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황은 어렵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표본이 대구 경북에서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좀 너무 작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1000명 중에 100명이니까요. 이제 가령 서울은 한 뭐 200명 가까이 되고 인천 경기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 보다 자세히 보려면 대구 경북만 뭐 최소한 한 500명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례 조사에서 그렇게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100명이지만 아무튼 그 추세를 본다면 대구 경북은 아무튼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지금 다 같이 좀 부정평가가 늘고 긍정평가가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 조사기관들을 다 합치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홈구장에서도 국민의힘이 고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표본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조사 기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는 또 빅데이터 되니까 그건 나름대로 그 흐름을 따져봤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자 그렇게 본다면요. 요즘에 여권 내부에서 뭐 수도권 위기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사 전문가로 봤을 때 그 실체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 인천 경기는 보궐선거 전부터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서울은 좀 팽팽한 것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 기관들이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치러지면 강남구, 뭐 송파, 서초 이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열세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 일단 당 내에서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지만 심평 변호사도 그랬고 좀 고전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 같은 친윤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윤인 것 같은 그런 당 수도권의 중진들은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좀 많이 싸늘해진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의 체질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중부지방, 대전, 충청 이 지역도 굉장히 박빙으로 갈리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 후보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관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제 이 대표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이거 좀 신경 쓰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사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랬더니 기사 가운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번 총선 앞두고 뭐 특히 정치 선거 이 조사 기준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업체들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에도 그렇고 또 폰포비아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2030, 40 세대들은 전화를 이제 통화하기보다는 문자로 하는 거를 더 익숙해하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과거에 뭐 30% 이상 되던 응답률이 지금 전화 면접은 한 10에서 15%,
그다음에 ARS는 5% 안팎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주요 선거에서 안심번호를 선관위로부터 2통 3사에서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응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도 보셨고 보궐선거도 보셨겠지만 여론사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응답률이 점점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조사업계가 많은 좀 개선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조사업계가 두 협회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한국조사협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정치조사협회. 정치가 들어간 협회가 있고 안 들어간 협회가 있는데 이제 한국조사협회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하자 이렇게 자정을 하고 결의를 하는 이런 결의가 지난 2007년, 2014년 그리고 이번에 또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한국정치조사협회는 전화 면접도 하고 ARS도 하자.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약간의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협회에서 조사 방법에 대한 좀 상대적인 비판, 폄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보도에서 금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ARS가 이제 금지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자정 결의를 한 것입니다. 한 협회에서. 그래서 ARS 조사는 뭐 아직까지 선거에서 어떤 오차가 크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전화 면접 조사보다 더 정확한 결과들을 또 많이 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의 어떤 업계 내 이런 좀 자정 노력이긴 한데 좀 경쟁에 의한 어떤 혼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제 ARS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민주당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조사업계 어떤 시장 논리 그게 좀 더 많이 반영된 어떤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직접 물어봐서 누구를 뭐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 것과 기계음을 통해서 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하는 게 그렇게 뭐 정당별로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항 순서라든지 뭐 이런 비표질 오차라고 하는데요.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표본의 규모랑은 또 다르게 또 오차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지금 먼저 물어보는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나중에 물어보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뭐 그런 여러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유권자분들께서 워낙 똑똑해지셔서 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댓글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 조사기관들의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리얼미터 대표이긴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가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오차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는 매주 발표되는 여러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통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지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응답률은 조금 더 높아지죠. 근데 다만 총선의 경우에 지역구별로 좀 다른데요. 지역구별로 경선의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들은 여러 조사기관들이 한꺼번에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방금 응답했는데 또 와. 그러면 좀 사실 짜증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론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조사업계에서 좀 응답하시는 분들한테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좀 사례를 하자 뭐 이런 그 어떤 움직임이 지금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사례하면 안 됩니까? 원래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사례하면 되는데 뭐 추첨을 해서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공짜로 저희가 응답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워낙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똑같이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만큼이나 또 여론조사 업체들도 고민이 많네요. 맞습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뭐 변수가 이게 좀 될 거다 있으면 핵심 키워드 좀 뽑아주고 가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민주당도 이제 몇 달 전에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 정당에서 흔드는 것도 있고 또 당 내부에서 비주류가 또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본인의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의 이제 혼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에 민주당 좀 흔들렸었거든요. 뭐 노인 평화 발언도 이제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인 어떤 발언의 그 스타일 그런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들이 왜곡돼서 전파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혁신이 아니라
좀 구태로 몰려가지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인유한 위원장이 잘 이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일단 스타트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또 여론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